카이사르 암살 사건입니다. 어떻게 죽는 게 가장 좋으냐? 그분들은 다 음모자들이었죠. 또 대부분이 카이사르 지지자들이었고 절반은 갈리아 원정에 참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카이사르가 임시 원로원, 즉 폼페이우스 극장에서 암살당할 때 그를 둘러싼 암살범들 대부분이 그의 친구들이었다. 그중 거의 절반은 카이사르와 함께 갈리아 전역에서 참전해서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었다. 카이사르는 왜 그의 지지자들과 전우들에게 살해되었을까요? 카이사르 암살편을 올렸더니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본편에서 언급을 한다고 하긴 했었는데 친절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찍다 보면 이런 실수를 잘 해요. 그래서 이 설명편을 간단하게 추가해 보겠습니다. 강의로 하면 또 길어지고 편집도 힘들어져서 간단하게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건 비유니까 큰 틀에서 이해하시고 이거를 또 하나하나 깊이 해석하지는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소도시에 잘 나가는 젊은 회사가 있습니다. 구성원들도 다 동향, 동창, 친인척으로 얽힌 사이죠. 애플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와 스티브 위즈니악처럼 친구이자 환상의 팀이 CEO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꾸 발전하니까 한 명은 경영 방식을 바꾸자고 합니다. 인재 충원도 고향 친구라는 범죄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방식, 개방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한 명은 반대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직원들, 동료들도 실망하고 동의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사람을 대놓고 카이사르라고 할게요. 카이사르는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뭔가 보여주기로 합니다. 마음에 맞고 능력 있는 동료들을 거느리고 해외로 이주해서 지사를 엽니다. 이 회사가 대성공을 거둡니다. 귀국한 그는 우리는 이제 재벌의 다국적 기업이 됐다. 자, 이 커진 회사를 봐라, 이 영업망을 봐라, 이렇게 보여줬겠죠. 그리고 이전에 하던 개혁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사장이 아니라 회장이 돼야겠죠. 대재벌, 다국적 기업의 운영 방식과 구조가 작은 지역 회사와 같을 수는 없겠죠. 카이사르는 이탈리아의 로마가 갈리아를 거느린 대제국이 되었으니 동료들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바뀌죠. 그렇다고 카이사르가 이들을 다 버리고 공개 채용을 통해서 모두 새로운 인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카이사르 시대에는 이 신분제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이사르의 동료들, 소위 옛날 패밀리 그룹들하고 또 민중 편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이때는 당장 민중에서 등용하진 않았지만 이제 기사 계급이라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카이사르의 친구들, 군단장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자기 그룹의 특권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카이사르는 최소한 기사층 전체로 넓히려고 하죠. 카이사르의 후계자였던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도 정말 저기 깡촌에 살던, 그래서 돈 좀 벌어서 간신히 기사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사르는 나는 너희들의 사장이 아니라 모두의 회장이다 하니까 이제 시민층, 민중들과도 직접 교감하는 정책들을 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기사층 또는 그 위에 있던 상당히 특권화된 집단들하고 이해관계가 엉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불러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신분제 사회다 보니까 그 기존의 그룹들을 다 버릴 수도 없죠. 카이사르의 친구, 동료, 이전의 부하들은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회사 성장에 공을 세웠는데 그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카이사르 혼자 총괄 회장이 되고 자기들은 배제한다고 생각하겠죠. 여기에 재벌이 되고 다국적 기업이 됐으니 욕심도 커집니다. 자기들도 승진해서 늘어난 회사들을 경영하고 싶은데 카이사르는 상무, 전무, 그냥 작은 회사 이사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카이사르도 니들의 능력을 알아라. 이제 니들 시대는 끝났다라고 매정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들이 서운할 것을 생각해서 경영 참여는 제한하지만 보수도 혁신적으로 올려주고 스톡 옵션, 주식도 많이 챙겨주고 편안한 자리로 배정을 했는데 여기서 판단의 착오가 발생하죠. 권력은 돈이나 명예로 절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배신감을 느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브루투스 같은 사람들은 자기를 밀어내고 더 배제한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천하의 카이사르도 전투연대의 의리와 정치인이 된 지금의 관계를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갈리아의 추억에 너무 진하게 빠져 있었던 것일까? 그의 행적을 보면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죠. 평생 냉정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사소한 정에 더 목마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카이사르 편에서 한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카이사르의 멋진 모습은 카이사르를 존경하는 플루타르크와 카이사르 자신이 쓴 갈리아 원정기에 의존합니다. 갈리아 원정기를 보면 부사령관 라비에누스는 아주 훌륭한 지휘관이고 카이사르와 갈등도 없습니다. 다른 장수들도 큰 실수로 패전한 인물을 제외하고는 다 훌륭하게 묘사되죠. 누굴 비난하거나 자는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라는 식으로 품평하거나 자기 실수를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카이사르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건 패전한 경우예요. 이걸 보면 카이사르와 부하들 간에는 문제가 전혀 없고 서로 믿고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우스와 대결할 때 갈리아 원정에서 카이사르의 부사령관이었던 라비에누스가 폼페이우스 편에 섭니다. 그냥 선 정도가 아니고 자신이 전투에서 결정적 역할을 맡겠다고 합니다. 라비에누스와 나중에 카이사르를 암살한 사람들은 무엇이 서운했을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갈리아 원정과 더 커진 로마가 이들의 성공력을 자극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갈리아 원정기의 묘사와 다르게 벌써 이때부터 영토, 노예, 약탈물, 권력을 두고 갈등이 커져가고 있었을 수도 있죠. 카이사르도 노예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책에서는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것 말고도 갈리아 원정기가 이들에게 큰 불만을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들은 카이사르가 제 자랑만 하지도 않고 참 공정하게 썼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사자들에게는 더 열불 나게 했을 수도 있죠. 이게 뭐냐? 이때 자기가 실수했고 이건 우리 아이디어잖아. 이건 왜 뺐어? 이날 전투에서 우리 부대가 반대편에서 결사적으로 싸웠다. 이게 승리의 결정적 요인인데 자기가 한 것만 얘기해놨어. 이런 식으로 불만이 넘쳐났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봐요. 정직한 역사책을 쓰는 비결 중에 하나가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쓰지만 다른 거를 생략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목숨 걸고 돌격했다. 그랬더니 적이 무너지더라. 정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적들이 탄약이 떨어졌다거나 3일째 굶어서 기운이 없었다거나 이런 얘기는 빼는 거죠. 카이사르는 그런 것들을 다 보상해 줬다고 생각했겠지만 본인들의 생각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감정과 앞서 얘기했던 넓어진 세상, 변화를 요구하는 개혁, 이런 것들과의 갈등이 종합되어서 카이사르에게 검으로 돌아왔던 것이 아닐까요?